심방세동이 동반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항구 치료를 적절하게 하셔야지 뇌경색을 예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시술이나 수술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담당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 중단 기간을 정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약을 끊는 기간 중에 혹은 약을 드시는 중에도 뇌경색 의심 증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식사 시간 재관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신경과 장준영입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준비한 내용은 심장 문제가 어떻게 뇌경색을 일으키고 이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채널 아시는 분들은 여기는 뇌혈관 질환하고 뇌동맥류 같은 이런 뇌 질환을 얘기하는 곳인데 어떻게 심장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심장의 문제와 뇌혈관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뇌혈관의 문제, 대표적인 뇌졸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기는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얘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장 교수님, 뇌졸중 중에 뇌경색의 메커니즘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먼저 좀 짚어주시고 얘기를 쭉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뇌경색은 다 같은 병은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원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큰 혈관의 가장 안쪽의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내피세포가 증식해서 좁아져서 막히는 큰 동맥 축상경화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심장탓 뇌경색은 심장에서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이 있거나 혹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 심장 안에서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혈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혈전이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인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공뇌경색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노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뇌혈관 중에 작은 미세혈관의 뇌경이 좁아지고 막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말씀하신 그 심장 탓 뇌경색, 그런 경우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심장의 잔들림, 심방세동과 같은 대표적인 부정맥, 그죠? 네.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같은 게 있은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심장에 그런 어떤 이런 수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심장 탓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질환입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병이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네. 심장탄 뇌경색을 일으키는 다양한 심방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병인데요. 네. 이 심방세동은 이제 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면서 점차 이제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2%가 이제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8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20% 이상에서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도 고령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심방세동의 유병률도 따라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점차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의 한 그 종류가 되겠는데, 네. 용어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좀 네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상적으로 심장은 순환을 마친 혈액이 모이는 심방과 그 혈액을 전달받아서 다시 전신이나 폐로 혈액을 보내는 심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심장 박동 시에는 심방 상부에서 만들어진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방을 수축을 시키게 되고, 그 신호가 방실 결절을 통해서 심실로 전달이 되어서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방세동에서는 심방의 여러 부위에서 무질서한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면서 1분당 300회에서 600회 이상의 매우 빠른 심방의 미세한 떨림, 잔떨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규칙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심실 수축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몸으로 제대로 혈액을 뿜어주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방세동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심방세동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방 조직이 재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심방세동은 크게 두 가지 위험한 병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불규칙한 심장의 수축으로 인해서 좌심방 귀라고 하는 부위에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이 혈액이 응고가 되고 그러면 이제 혈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신, 뇌뿐만 아니라 여러 전신으로 날아가게 되면 뇌경색이라든가 다양한 장기의 그런 혈전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전의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방의 불규칙하고 빠른 박동으로 인해서 심방 수축 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고 역시 전신으로 충분한 혈액을 못 보내주는 심장 기능의 부전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조금만 움직여서 숨이 차고 몸이 붓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박수라든가 심장 리듬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심방세동의 임상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저희 뇌혈관을 다루는 의사들이 신경 써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심부전까지 오지는 않으셨지만 부정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왜 항응고제 치료를 해야 하는지부터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말씀해 드리면 뇌혈관을 보는 저희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방투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인들 중에서 혈전에 대한 내용들, 네, 그래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심방세동이 아까 그 메커니즘 말씀하셨어요. 그 심방을 이렇게 짜주는 게 아주 잔들림 때문에 제대로 짜주지를 못하니까 혈액이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된 혈액은 굳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혈전이 생긴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 실제 혈전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가 부정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더 생긴다든지 이런 통계나 데이터가 있으세요? 네,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뇌졸중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뇌졸중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고위험군이 있는데 이러한 뇌졸중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점수 체계가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라든가 고혈압, 연령, 당뇨, 뇌졸중의 기왕력이라든가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여성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에 해당하면은 1점에서 2점씩을 더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위험인자가 전혀 없으면 연간 뇌졸중 발생 위험률은 0%가 되겠고요.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항응고제 치료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다른 위험 요인이 함께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도 이제 1점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역시 1점이긴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1점인 경우 여성 이외에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1.3%에 해당이 되고 2점인 경우에는 한 2.2% 정도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와파린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와파린의 그런 출혈 부작용이 한 1에서 2% 정도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위험성과 이제 이득을 저울질해서 이러한 점수 체계가 2점 이상인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고 이제 치료를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새롭게 개발된 항응고제들이 주로 사용이 되면서 출혈 부작용 위험성이 1% 미만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러한 점수 체계가 이제 1점 이상인 경우에도 뇌졸중 발생 위험률을 줄여주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이런 경우에는 1점 이상인 경우부터 항응고제 사용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방세동이 있다고 다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약들이 조금씩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조금이라도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약물요법을 시작하도록 해드리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장 선생님이 약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꼭 이제 술 한잔 하시자 이러면은 술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로 심방세동을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관련이 있습니까? 심방세동을 잘 유발하는 요인으로 일반인들에게 흔히 잘 알려진 것 중에서 이제 술과 커피가 있습니다. 네. 술이나 커피를 마시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부정맥이 나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쉽게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술에 포함된 특히 이제 알코올이 심근세포에 독성이 있고 심박 내 전도 시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술이 깰 때 교감신경이 과할 활성 상태가 되면서 심방세동이 잘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에서는 알코올 섭취량이 하루에 36g, 일반적으로 이제 와인이나 맥주잔 기준으로 하루 한 3잔을 초과하게 되면은 심방세동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두 잔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한 잔만 마셔도 4시간 이내에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2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한 잔의 술도 나쁘다는 사실이 점차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무조건
금주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부정맥이 있으신 게 아니라 가끔씩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위험 신호로 생각하시고 엄주는 삼가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커피도 정말 문제가 되나요?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의 경우에는 라이노다인 수용체라고 해서 이제 근육의 수축에 관여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부정맥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고용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고용량을 섭취해야지만이 유발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섭취하는 수준의 카페인은 전혀 심방세동의 발생 이유가 무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것은 심방세동을 유발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전에 그 카페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론이 평소에 드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석 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카페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군요. 그러면 이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어떤 항응고제들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심장에 생기는 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혈액을 이제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응고인자들의 효과를 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혈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응고제라고 분류하고 있는 약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그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썼는데, 이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치에 이제 도달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번 피 검사를 좀 자주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특정한 음식이라든가 약물과 이제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약효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영향이 커서 사용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실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2015년 이후에 프라닥사라든가 뭐 자렐토, 엘리키스, 뭐 릭시아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 K의 비의존적인 새로운 항응고제가 많이 도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와파린과 비교해서 약물과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적고 또 피검사를 자주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한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네요. 네. 저런 약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굉장히 고가여서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방을 많이 내고 계세요? 네, 최근에는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 위험성 높은 환자에서는 이제 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모든 환자들에서 다 와파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기계 판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가 승무 판막 협착이 굉장히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와파린이 더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한해서는 와파린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약들로 다 대체가 가능하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와파린으로 잘 조절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겠죠. 네, 뭐 가격 대비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굳이 이제 와파린이 잘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분들은 뭐 굳이 약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항응고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환자분이나 또 보호자분들이 항혈소판제나 이런 걸 드시면서 또 그걸 항응고제다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범주에서는 항혈전제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제제들이 있죠. 네.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반적인 그런 예방 약제들은 우리가 항혈소판제라고 하는데요. 혈소판 응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서 이제 혈전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 약들이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그 큰 동맥 축산경화증이라든가 열공뇌경색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항혈소판제로 예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스피린이라든가 클로피도그레, 실로스타졸 이런 약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항혈소판제가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심장탑 뇌경색인 경우에는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응고인자가 활성이 되면서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응고제라고 하는 와파린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타민 K의 비의존적인 항응고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면서 또 말씀 안 하신 항혈전제가 하나 또 더 있네요. 혈전용해제. 네. 혈전용해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혈액의 응고와 관련된 약제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항혈전제라고 부를 수가 있고, 네. 그 안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항혈소판제, 그리고 오늘 얘기한 항응고제,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 다른 약이니까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의사나 의료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한 단계 높아지시는 그런 의학 상식을 가진 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혈전제라는 용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위에 항응고제라는 게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안정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어느 정도 좋아졌나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와파린하고 비교해서. 과거의 여러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와파린과 비교해서 뇌졸중이라든가 전신 혈전 질환 발생 위험성을 한 19% 정도 더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는 이제 출혈 뇌졸중을 많이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응고제로서의 역할은 비슷한데 와파린의 큰 부작용 중에 하나인 뇌출혈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런 항혈전제는 복용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약은 아닌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일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까먹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은 어제 못 먹었으니까 오늘 두 알을 먹는다든지 이래도 되나요? 먼저 제가 약을 잊어버리고 못 먹었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루에 2번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먹는 약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약 중에 엘리키스라는 약이랑 프라닥사라는 약인데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약 복용 시간에서 6시간 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약을 못 먹었다는 걸 인지한 시점에서 약을 드시면 되고 6시간이 이미 초과한 이후에는 그 다음번 스케줄에 맞춰서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놓친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스케줄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들 중에서 자렐토라는 약이랑 믹시아라는 약이 되겠는데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약 복용 시간에 12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인지한 시점에서 약을 드시면 되고 12시간 이미 경과한 이후에는 다음번 스케줄 시간 맞춰가지고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12시간, 6시간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것도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건데 아침에 깜빡하고 못 먹었다는 걸 정심을 지나서 알게 됐다. 네. 그러면은 그 약은 먹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됐는데 내가 아침에 못 먹은 걸 알았다. 그러면은 그냥 주무시고 다음날 드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으로 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하루에 2번 먹는 약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을 먹지 말고 그 다음 스케줄 시간에 맞춰서 약을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인 경우에는 혈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평소 복용 시간으로부터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 경과한 이후에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이후에 원래 스케줄대로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혈전 발생 위험성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날 원래 스케줄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험성이 높다 낮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점수 체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 5점, 6점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위험 인자 쭉 나열할 때 그 말씀이시죠? 네, 제가 맞습니다.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칙 자체가 그렇군요. 이게 내가 이미 먹었을 수 있는데 다시 그걸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출혈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많이 처방하는 약은 이제 동맥류 치료할 때 항혈소판제를 많이 이제 처방을 해드리고 시술 전, 후 이렇게 쭉 장기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뭐 내시경을 하신다든지 무슨 외과적인 어떤 조치를 받으신다든지 이러면 이제 항혈소판제를 끊어야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그리고 플라빅스나 이런 거는 이제 한 5일 이상은 이제 끊어야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끊게 해드리거든요. 네. 이 항응고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 조사해 보면 네, 한 2년 동안 한 4분의 1에서 시술이나 수술로 인해서 약을 중단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의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약의 중단 기간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출혈 위험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 한 12시간 전부터 약을 중단하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스케줄 약을 한 번 정도 거른 다음에 대개는
그 다음 날부터 약을 이제 드시면 되겠고요. 출혈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시술이나 수술 전에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약을 중단하고 역시 이제 치료 당일에 약을 거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약을 다시 드시면 되겠습니다. 출혈 위험성이 높은 큰 이런 수술인 경우에는 보통 이틀, 한 48시간 정도 약을 중단을 하고 수술을 한 다음에 한 2에서 3일 정도 있다가 출혈이 안정이 되면 약제를 이제 재개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약제 중단 기간은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스피린과 같은 약들은 한 일주일 끊어야 되는데 네. 그런 약들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이 크면 한 48시간 전부터 이제 중단을 해서 수술할 때 이제 지혈이 안 되는 문제를 좀 회피하는 게 좋겠고, 네. 근데 수술이 간단하든지 출혈 위험이 낮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정도도 충분하다. 네, 12시간에서 뭐 24시간. 24시간.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네. 항혈소판제보다는 훨씬 좀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군요. 네. 물론 이제 뭐 신장 기능에 따라서 조금 약 끊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담당 전문 의사와 이제 상의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출혈 위험이 높은 수술, 뭐 낮은 수술, 네. 경미한 수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좀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과연 뭐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 출혈 위험성이 뭐 경미하거나 낮고 높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흔히 치과에서 하는 발치 1개에서 3개까지는 굉장히 경미한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 수술, 그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내시경 검사, 혹은 이제 일반적인 뭐 피부 조직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저희가 하는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위험성은 이제 임플란트라든가 조직 검사가 필요한 내시경이라든가 일부 이제 조금 간단한 정형외과 수술, 뭐 손이나 발, 관절경을 이용한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출혈 위험성이 이제 조금 증가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출혈 위험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심장이라든가 흉부, 뭐 복부 수술, 이런 개복 수술이라든가 뭐 말초혈관 재건술,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 심혈관 중재 시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 수술, 그리고 이제 뭐 척수 마취라든가 척수 천자, 큰 용종 제거술이라든가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같은 조금 어려운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이제 그 요로결석을 깨는 수혈수술이라든가 간, 신장 조직 검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혈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발생했을 때 바깥에서 쉽게 이렇게 눌러서 지혈한다든지 이렇게 지혈 조치가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거는 출혈 위험이 낮은 수술이나 조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경우, 그게 이제 다 출혈 위험이 높거나 출혈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근데 뭐 이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죠. 이런 시술이나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하시는 의사분들이 다 체크해야 되겠죠. 네. 네. 항상 그 진료 받으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중단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끊고 나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항응구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세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새롭게 개발된 항우제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 혈전 예방 효과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의심 증상을 항상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뇌졸중 패스트라고 해서 이 3가지 증상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는 이제 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인데요. 이제 얼굴마비. E하고 소리냈을 때 한쪽이 이제 입꼬리가 처지는 증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A는 이제 암, 팔입니다. 한쪽 팔의 마비인데 앞으로 나란히 양팔을 들고 이렇게 버텨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처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S는 스피치, 이제 언어입니다. 발음이 어중나거나 말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는 이런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고,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뇌졸중 확률은 72%이고 3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면은 85%까지 증가하는 굉장히 민감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선별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fast라고 해가지고 fast면 영어로 이제 우리 빨리 뭘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T가 이제 시간이죠. 빨리 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뇌졸중 fast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뇌졸중의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캠페인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얼굴에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에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왜 이렇지? 내 침이 왜 자꾸 흐르지? 뭐 이런 애매한 증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뇌졸중 생기면 누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한번 천천히 어떤 증상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이제 fast 할 때 그 T가 time,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지체 없이 바로 119를 통해서 응급실을 가시든지 뭐 직접 가시든지 빨리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뇌졸중에서는 시간이라는 요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뇌 손상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신경세포 190만 개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1분 1초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치료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도 뇌경색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저기서 중요한 거는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뇌세포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급속하게 뇌경색이 진행이 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뇌의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열어줄 수 있는 거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말초 정맥을 통해서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투여하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되겠고, 통상적으로는 증상 발생 4시간 반 이내에 약제가 투여되어야지만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접 막혀있는 뇌동맥까지 미세한 도안을 올려가지고 스텐트라든가 음압을 이용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시간 반 이내에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정맥내로 약물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정맥내로 약물 투여해도 막힌 혈관이 뚫리는 확률은 3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직접 막혀 있는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동맥을 통해서 이제 혈전을 제거해주는 스텐트 제거술이나 압력을 이용한 음압 제거술을 시행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러한 동맥내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6시간 이내에 시행을 해야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는 증상이라든가 뇌 영상 소견에 따라서 16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도 이제 시술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응급팀들이 시술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혈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점점점 치료 가능한 시간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내가 뇌경색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 조금 이상하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모시고 가는 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치료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현명한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큰 혈관이 막혔다고 해도 네. 사람마다 이 겨순환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런 샛길, 우회로를 통해서 이제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견딜 수 있는 시간이나 정도가 다 다양합니다. 따라서 겨순환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큰 혈관이 막혀 있어도 뇌경색이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이 다 생기기 전에 혈관을 열어주는 이런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겨순환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이 경과해도 뇌경색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4시간 반, 6시간 이러한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뇌경색 의심 증상이 보이면은 최대한 빨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병원을 방문할 때도 중간에 다른 병원을 거쳐서 오시는 것보다는 24시간 혈관 재개통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기능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때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119 안전센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가능한 병원으로 모시고 가주겠죠? 네. 이상과 같이 해서 오늘 심장 질환이 뇌졸중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대표적인 심장 문제인 심방세동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주의 사항들도 있고 항응고제 사용하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뇌경색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 뭐 추가 말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심방세동이 동반된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항고 치료를 적절하게 하셔야지 뇌경색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또 시술이나 수술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담당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 중단 기간을 정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약을 끊는 기간 중에 혹은 약을 드시는 중에도 뇌경색 의심 증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투자시간 재관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쭉 나눠봤는데요. 심방세동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 지금 현재 항응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